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20대와 우리 사회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봐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만간 이 공급 충격이 지금 2차 공급 충격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은 성장률 1%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로 진입하면요. 우리 사회 속에 소득 활동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은 소득이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부터 공급 충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공급망이 그러니까는 저기 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날 때쯤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공급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관세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1년 내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끄럽게 만들더니만은 그 연장선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 올해 3월 달에 4년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거 이란 전쟁하고 저는 이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팬데믹 충격, 관세 충격 이게 닮은 꼴 공급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연휴 쉬는 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3월 달만 해도 3.3%로 올라가는데 4월 달에는 3.8%로 뛰었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쭉 하락하던 것이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가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날 때 증가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예?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팬데믹 충격 때 이하고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하고 2025년 3월 달이면 뭡니까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날린 게 뭐예요? 2025년 4월 달입니다. 예? 2020년 3월 달이 뭐예요? 3월 중순 때부터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5년 전과 작년 25년하고 그로부터 5년 전인 3월 달에 100으로 났을 때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예요. 예? 파란색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로고요. 오렌지 색깔은 2025년 이후의 경로예요. 상당히 비슷한 추세로 가는데 지금이 더 크게 가죠. 더 빠르게 가고 있죠. 오렌지 색깔의 중간에 비어있는 작년 10월달에 비어있는 건 정부 셧다운 되면서 통계를 집계를 못했었죠. 통계를요. 미국 노동통계국이요. 예?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자리 잃게 되면서요. 그걸 비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생산자 물가 봐보세요. 생산자 물가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6%로 폭등을 했어요. 네? 이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판매 물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이거잖아요. 네? 생산자 물가는요.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도매 물가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봐보세요. 생산자 물가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하고 2025년의 경로 봐보세요. 이것도 비슷하게 가는데 최근에 이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끝부분에 가서 또 그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격이 둘 다 공통점이 공급 충격이라 이거예요. 공급 충격이 아주 고약합니다. 공급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가가 오를 때 되게 뭐냐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통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제 이론에 보면 돈의 공급량을 그러니까 억제시켜가지고요. 예? 근데 공급 충격은요 이게 수요가 늘어서 생긴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전쟁 나가지고 공급이 그러니까 줄어들어가서 생긴 거고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생산활동을 못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공급 충격이 아주 고약한 게 바로 그겁니다. 공급 충격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중앙은행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시작이에요. 인플레가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이번 달 내로 지금 석유 재고가 거의 다 바닥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이 재고 가지고 비축유 가지고들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지금 뭡니까요? 외신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쌓여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세 번,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로 진입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기대 인플레라는 게 우리가 이 전문가들 사이 속에서는 우리가 향후 인플레를 우리가 갈 때,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겁니다.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인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 이걸 이제 조사한 거죠. 여기 보면 1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는 22년 9월달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59%로요. 아니 2.6% 정도로요. 아니 3.5%로요. 그런데 5년 장기일수록 장기 5년 기대 인플레는 2.6%인데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는 팬데믹 이후만 저렇게 그림 그려놨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이 물가 압력이 인플레 압력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한 20년보다도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그런 게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국채 가격이. 영국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영국에는 그러니까 스티머 총리인가요? 총리가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예? 그러면서 가고요. 5%를 돌파했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3월 2일 날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3월 2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은 지난주 마지막 5월 15일 하고 이 수치를 비교를 한 건데, 미국 10년물은 4.5% 돌파했죠. 4.5% 돌파했던 게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미국채를 얘기할 때 항상 그 국채 시장에 굉장히 위기가 감돌 때가 4.5%가 주로 마지노선이었었잖아요. 4.6% 근방까지 갔습니다. 4.5%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한 13.5% 정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영국은 4.4% 있던 것이 한 5.2%까지 뛰어버렸고 5% 돌파해버렸죠. 이게 한 18% 정도 이게 올라간 거고요. 반면에 한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23%로 올라갔어요. 3.4%에서 4.2%. 일본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2.1%에서 2.7%로. 네? 그래서 일본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그동안은 일본 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막 이걸 했는데 이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상당히 공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한 32% 정도 올라갔으니까 2.7% 돌파했으니까요. 10년물이. 예? 2.1% 있던 것이요. 엄청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란에 그러니까 지금 협상팀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란 예무부 장관 사건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죠. 미국의 고통은 유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미 국채 가격을 보면 미 국채 가격에 있다. 이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할 거고, 결국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커다란 부담이 계속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경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라 이거예요. 미국 국민들한테 비용이 그대로 증가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시장 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란에서. 니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니네가 치르는 비용이라 이거예요. 예? 치르는 비용을 이렇게 이제 조롱도 하고 있잖아요. 자,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빠르게. 예? 금융시장이 좀 불안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전히 가고 있는 게 뭡니까? AI 투자부의 불확실성과 금융 불안이죠. 소위 말해서 경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짓기 경쟁을 하면서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모펀드들에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금융위기 때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꼴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려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증가시키고 있다.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CNBC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여기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자금 조달 수단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선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는 예? 얘네들이 뭘 갔냐면 주로 이제 사모펀드들한테 의존을 한 거죠. 거기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들은 뭡니까? 개인들이 출자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내 돈 투자한 돈 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기한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돈이 돌려달라고 하니까는 근데 아직 얘네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 자기들 투자한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 많은 기술 기업들이. 예? 수익 창출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M&A도 잘 안 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상장 소위 말해서 IPO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상장도 잘 안 되고 있고 예? 돈을 잘 벌어야지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성공적으로 상장도 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기업 공개도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당금을 이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서 배당금을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이 투자자들한테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게 아닙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채담보증권이라는 게 있죠. 부채담보채권 CLO라고.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부채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증권화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근데 금융위기 때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모기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유동화 시켰잖아요. 예? 모기지 증권 가지고 유동화 시켰잖아요. 그게 소위 CDO라 했잖아요. CDO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빗대냐면 서브프라임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서브프라임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MBS 저거 했었잖아요. 서브프라임 등급에 예? 가계 주택담보대출 저거 대출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냐면 서브프라임 등급의 기업 부채 대출이라 이거죠. 기업 부채 저거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구조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금융위기 때가 다 연상되더라 이거예요. 예? 금융위기 때가.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 등급에 신용도가 굉장히 제일 낮은 그러니까는 서브프라임 등급들에게 나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 가지고 이걸 증권화해가지고 돈을 돌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기업들에게 대출된 돈 중에서 서브프라임 등급 이 서브프라임 등급은 뭐예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을 상환할 능력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빌려준 대출들 이게 서브프라임인 거죠. 서브프라임 회사 부채들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투자자들한테 이 배당금을 달라고 이제 기다리는 이 투자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대출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증권화 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예?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펀드 자기 사모펀드에 모인 것들 중에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채권을 발행해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는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대출을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금 못 주니까는 현물로 자기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주식으로 그러니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는 그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사모신용펀드들이 그러니까한테 들이해서 나간 돈들이에서 AI에 관련 투자가 해서 제대로 수익 창출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뭐냐면은 고위험 대출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렇게 지금 덮고 있다 이거.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이게 예? 수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수면 위까지 이렇게 부상되고 있다 이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올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S&P 500의 흐름하고 S&P 500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금융 부분이요. 금융 부분의 기업들하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해 1월 초를 100으로 놨을 때 S&P 500은 5월 15일 날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8 정도, 8%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예? S&P 500이 금융 섹터만 보게 되면은 금융 섹터 보면 한 7% 이상 하락한 상태더라 이거예요. 93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요. 1월 초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연장선 속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있죠. 네?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여전히 AI 관련 투자에 있어서 부실 부분들이
이게 지금 부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는 이 그 주식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냐면은 투기적인 광풍이라 이거죠. 투기적인 광풍. 그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한 36조에 해당되지는 그러니까 B2. B2가 이 새로운 기록적인 그러니까 B2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외국 글로벌 펀드들은 한국 주시장을 탈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연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게 그러니까는 일견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월가에 그러니까는 월가의 이익하고 이 호흡을 맞추는 건지 그건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인 것들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국 뭐냐면은 빨리 경제가 그러니까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조만간에는 굉장히 그 부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 주시장의 코스피가 상승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견뎠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노동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화된 상황 속에서 노동은 그러니까 양과 질이 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는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붐이 혼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근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같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타격도 굉장히 되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오바마가 당시에 CNBC인가요 어딘가요 거기에 투나잇 쇼에 나가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가 집권했는데 그 당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한 40%, 뭐 50% 이렇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에 금융주도 성장, 금융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놔가지고 쫙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20년 가깝게요. 15년 정도. 그러다가 오바마가 딱 집권하고 나서 금융위기 이래가지고 자산 가격들이 폭락하는 걸 보고서는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신기루였더라. 네? 주식이 갑자기 한 40, 50% 폭락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거 보고서는 이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생긴 불안한 것은 이게 신기루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장부상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물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금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 추구를 했던 것의 결과를 신기루에다 비교했었나. 신기루. 당시 오바마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그러니까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부실 대출 부분들이 AAR 부실 대출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같이 결합되어지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한국 시장에도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결국 뭡니까요? 내수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수를. 지금 결론은 뭐냐면 노동소득만으로도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반도체 부분으로 생긴 이익 같은 경우는 미래도 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수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가게들의 소득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앞에서 쭉 봐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코스피 붐 이외에 나머지는 더 그러니까는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더 계층화되고 있잖아요. 대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임시직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임시직 일용직에 반도체 아닌 부분의 임시직 일용직이 반도체 부분에 종사하는 대기업 상용직의 수입에 7%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런 사회가 정상의 사회냐고요. 이런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동세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붐과 그러니까 반도체 붐 속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술 충격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 양극화는 굉장히 초양극화가 구조화 이미 되어져 있는 사회고 거기에 기술 충격은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신기술은 결국 뭐냐면은 자본시장으로 이게 자본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지금 반도체 붐이고, 근데 반도체 붐으로 인해서 주식 자산의 증가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좋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좋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왔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다시 또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의 이 격차는 더 벌어지잖아요.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